자, 이제 뭐 2개 주차에 강의할 내용을 이제 한 개 주차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뒷부분은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이저러스라고 해서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오프라인의 매장들이죠. 이게 수천 개가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는데 도저히 그 회사가 이렇게 파산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는데 2017년도에 이 토이저스가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곳곳에 있어요. 그 매장들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왜 파산했느냐 하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런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이 못 당한 거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상에 새로운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파괴하고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4차 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비용이 급진적으로 감소해요. 산업 로봇이 드론이라든지 센서, 뭐 3D 프린팅, 유전자 분석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막 23배로부터 만 배까지 이렇게 비용이 감소하죠. 급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파괴적으로 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유니콘에 가입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과거에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이제 신화에 나오는 뿔 달린 말입니다. 말이 뿔이 달렸으니까 좀 희귀하죠. 그러니까 희귀하게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뭐 상장도 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의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되는 우리로 치면 한 1조 이상 되는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우리나라는 한 5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9개 기업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 이게 배달하는 쿠팡 있죠, 배송하는데 그런 회사가 이제 바로 유니콘 기업인데 이제 그런 그 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어때요? 경쟁력이 있는 국가죠.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런 유니콘 기업이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유니콘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이런 유니콘 기업이 과거에는 말이죠.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기간이 줄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 불과 한 2년 3년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이죠. 과거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과거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사고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파괴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는 기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융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융복합적.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세스라고 해서 그래서 가전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전시회를 합니다. 자, 거기 가면 전에는 말이죠.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어, 모든 것이 거의 복합적으로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도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 덩어리 있죠, 사실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이 됩니다. 알리바마, 중국의 알리바마라는 기업은 말이죠.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거기에 금융에 결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융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한다 이거죠. 그런 기업들은.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융복합 하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분야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부동산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에 새로 다른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죠. 정보기술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정보기술이 적용됨으로써 그런 것이 새로운
부동산의 모습이 바뀌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끼리 융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출현하고 발전하고 이런 특징.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 특징, 앞에서 말씀드린 급진적이고 그다음에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에 이제 부동산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와 발전이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지금 급진적,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 파괴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과거를 자꾸 놓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파괴적으로 이루어진다. 과거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부동산으로 발전해 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융복합적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끼리도 막 합해지면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는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융복합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 사회, 이것을 뭐라 하면 인텔리전스 소시어티 이렇게 합니다. 지능화 사회. 우리말로 치면 이제 지능화 사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능화 사회라는 것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지능화 사회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적 능력을 갖는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적 능력을 갖는 사회다.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의 3요소라고 해서 이것이 1차 산업혁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죠. 토지, 노동, 자본이. 요 세 가지가. 그것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건데 앞으로 이 지능화 사회, 4차 산업이 되는 지능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데이터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파워고 데이터에 의해서 승자 독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AI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고리즘이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네. 방법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있고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지능화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3요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잘 생각하시고요. 이런 지능화 사회는 말이죠. 컴퓨터는 말이죠. 앞으로는 생각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만물의 생각을 통해서 지능사회가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이 확장되고 지능이 확장되는 쪽으로 가는데 자, 지금 정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간이 이제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까지 합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크게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 형식지는 우리가 글로 써 있어서 그걸 보면은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그걸 이제 형식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암묵지는 뭐냐?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없고 그걸 갖다가 습득할 수 없는 그런 지식.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리사가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무슨 지금 이제 정량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스푼을 몇 그램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잘하는 그런 그 조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넣죠.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맛있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글로 쓸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의 어떤 노하우죠. 이런 것들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보나 인터넷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간을 확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능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지능이 갖는 이런 사회. 이것이 바로 이제 지능화 사회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능화 사회는 어떤 이제 패러다임을 갖느냐 하면은 인간 쪽으로 보면은 사람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지능의 어떤 외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폭발적인 그런 생산의 증가, 폭발적인 생산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는 플러트메단 사회가 이루어지고, 자기 최적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지능화 사회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이게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3차,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이런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이제 사람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왔는데,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계가 분석하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이 컴퓨터에 의해서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계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와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쪽으로 한다.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에서 개입을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능화된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원천은 산업사회는 경험이었죠. 정보사회는 네트워크 있고, 근데 지능화 사회는 역시 지식의 원천은 데이터다.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능의 외부화, 지능의 외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능화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동안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가 이루어져 가지고, 외부가 줘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확대돼 간다. 지능이 확대돼 간다. 지능화 사회는. 그래서 무인 자동차, 자동차를 잘 몰 줄 알고 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자동차는 그냥 누르면 스스로 그냥 가죠. 또 번역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외국을 여행을 간다 하면은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을 잘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참 두렵고 못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자동 번역기가 있어서 바로 그냥 자동 번역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얼마든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외부화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대량 지능이 활용되는 시대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어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료라든지 운전, 통역 이런 데서. 그래서 지능을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사회, 이런 것도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자리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오히려 그런 반면에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택시기사는 그동안은 말에 지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무인 자동차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그런 스스로의 능력이 없더라도 할 수 있죠. 자동차가 스스로 가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패턴의 변화가 난다. 지능사회에는 엔진의 변화, 그 다음에 변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진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런 알고리즘이 잘 만들어진 그러한 기계,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능의 외부화를 통해서 그런 지능화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폭발적인 생산력인데, 자,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로봇이 앞으로 생산을 많이 담당하게 될 거죠. 자, 로봇의 생산성 형상이라는 것을 1994년부터 2007년도에 17개국을 분석한 걸 보니까 연 GDP 성장률이 0.37%를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을 2.36%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로봇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와 같이 뭐 0.30%, 1.36%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이것은 말이죠. 1차 산업혁명 때 전기관에 의해서 연구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로봇이죠. 생산성을 얻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2007년까지인데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로봇이 나옴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더욱더 향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든지 왓슨 컴퓨터요,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이런 것에 의해서 생산성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이 규모의 경제의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된다. 왜? 이런 코봇의 활용으로, 코봇이라면 이제 콜라보레이션과 로봇을 합친 말인데, 그러니까 협력하는 로봇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로봇. 그래서 서로 자율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아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죠.
이렇게. 예, 그것도 소규모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생산해야만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은 소품종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그런 이제 그 생산비를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의 가치가 진흥화 사회에서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역의 구조도 많은 변화를 이룬다. 예. 그래서 제조업에도 이제 선진국에 많이 회귀한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말이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외국에 그런 생산비 낮은 그런 제3국에 가서 공장을 거기다가 건립을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흥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코봇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로봇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산비를 낮추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역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더 생산 무역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조업의 지역화, 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앞으로 진흥화 사회를 통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물건을 이제 하는 것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업 이런 곳에서 비율이 더욱더 확대해 가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무역의 변화가 진흥화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가 플랫폼화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능사회는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현실 공간에 플랫폼이 필요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지능사회는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이제 것이 모두 작동되고 근데 그 사회 자체가 말이죠.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리얼타임에서 적용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더욱더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그 사회가 운영이 되고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런 사회로 된다. 자, 산업혁명은 말이죠. 공장 중심이 됐는데 이런 지능사회는 플랫폼의 중심이 된다. 예, 이렇게 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이런 이제 지능기술은 구현 가능한 플랫폼 수준에 의존하게 된다. 예, 그래서 플랫폼이 얼마나 수준에 있느냐.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플랫폼의 성능에 따라서 사회가 말이죠. 고도화된 사회가 되고 낙후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하나의 사회가 플랫폼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말이죠. 이런 기업이라든지 노동의 구조가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기업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갖고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니키아라는 데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말이죠. 하나의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아주 위기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니케라는 기업은 각 국가에 쫙 퍼져 있지만 그런 기업에서 그것이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에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그 판매를 해야 되는지 제조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분석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갖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집중이 가속된다. 이렇게 그래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유용하게 이루어지고요. 구성 효과가 이루어진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는 그 구성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네이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네, 네이버를 많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가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네이버보다 더 좋은 그런 그 포털 사이트가 나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고자 합니다. 왜? 네이버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하는 효과.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락인 이펙트, 구속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플랫폼은 말이죠. 이용되는 플랫폼은 집중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홀로경제가 운영된다. 이 홀로경제는 이제 뭐냐면 긱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각 개인은 어떤 기업의 이렇게 팀의 구성이 되고 거기서 팀으로서의 그 부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개인이 하나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느 기업에 가서 딱 들어갔다가 빠지고 또 다른 팀에 갔다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혼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제. 그것이 이제 홀로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이 앞으로 이제 사회가 플랫폼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제가 앞으로 추진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흥화 플랫폼이 다원화되고 경제적 구조로 이렇게 발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 자기 조직화. 자,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스템을 이루는 작은 구성 요소 간의 국지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초 무질서한 시스템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스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질서를 찾아간다.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에 보면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시장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자율성을 찾고 시장이 이루어진다, 운영이 된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조직화죠. 이렇게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사회가 된다. 진흥화 사회는 진흥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구성 요소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다고요. 자기 조직화는 구성 요소의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하나 뭐냐면 시스템 전체의 컨트롤 타워 또는 외부 의도적인 개입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근데 이런 자기 조직화는 새로운 통제 관리 체제가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 없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자기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잘 되면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가끔 보면은 이런 사고가 납니다. 2010년도에 미 증권 시장이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었죠. 아무 이유 없이요. 이것이 이제 이런 자기 조직화가 어떤 에러가 발생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화폐 제도가 이제 변화해서 중앙 통제에서 화폐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그런 것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제 플랫폼 운영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능이 이제 자기조직화 사회가 이제 발전이 하게 되면은 정부 기능에 이제 위축이 되고 악화가 되는 정부 기능이 이제 많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런 조직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통해서 이런 이제 순간으로 이제 증권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시스템 붕괴가 되면은 이런 것을 이제 잘 대비할 그런 필요가 있는 사회가 바로 진흥화 사회에서의 자기조직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의 패러다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흥화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냐면 진흥화 사회가 되는데 이런 진흥화 사회는 이런 다양한 이런 변화, 지능의 외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폭발적인 생산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플랫폼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 조직화가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우리 부동산에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첫 주차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를 해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